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을 아는 사람과 이 새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 둘 중에 이 새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아무것도 모른다, 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름을 아는 쪽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는데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하자거나 암기가 나쁘다는 잔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이름표 하나가 붙는 순간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평생 안다고 믿어왔던 것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다시 들춰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이 생각보다 훨씬 짧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산책길에서 시작합니다. 어린 파인만은 아버지와 함께 동네 뒷산을 자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물었죠. 저 새 이름이 뭔지 아니? 아이는 자신 있게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되물었어요. 그럼 넌 저 새에 대해 진짜로 아는 게 있니? 아이는 억울했습니다. 방금 이름을 말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죠. 아니란다. 그건 사람들이 저 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것뿐이야.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란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그 새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어떻게 먹이를 찾는지, 날아오르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의 작은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아이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쏙 들어왔어요. 이름표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하나가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만 소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외우면 안 되고 원리를 알아야지, 이 정도로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교육 격언이 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이건 교육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뇌가 세상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한 꽤 무서운 물리학적 관찰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먼저 우리가 평소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는지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뜹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째깍째깍 울리다가 뚝 끊기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고 손잡이를 잡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간판들을 봅니다. 그 간판들에는 전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건 은행, 저건 편의점, 저건 붕어빵 노점. 우리 머릿속은 이름표가 붙은 상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창고예요. 상자 하나에 이름표 하나. 그리고 우리는 그 상자에 이름표가 딱 붙는 순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처리 완료. 다음. 그리고 이건 정말 유용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표가 없으면 우리는 아침 커피 한 잔도 못 시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 고르는데 3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름은 인류가 만든 가장 성능 좋은 압축 기술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세상은 너무 크고 뇌는 너무 작으니까 뇌는 세상을 상자에 넣고 이름표를 붙여서 창고에 쌓아둡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여기까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이름표가 붙은 상자, 이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정말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의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당연히 아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매일 쓰니까요. 그럼 지금 눈을 감고 지퍼 손잡이 안쪽에서 이빨들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어떤 각도로 맞물리는지 설명해 보세요. 아마 3문장쯤 가다가 뚝 끊기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상자에 이름표만 붙어 있었고 안은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안이 꽉 찬 느낌을 받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름표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답은 간단해요. 이름표는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약속이죠. 어떤 새의 이름은 한국어로 하나, 영어로 하나, 일본어로 하나, 중국어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4개 다 외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그 새에 대해 4배 더 알까요? 전혀요. 그 사람은 그 새에 대해서는 여전히 0을 알고 대신 인간이라는 종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겁니다. 이름은 새를 가리키지 않아요. 이름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새의 이름을 배울 때 우리는 새를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좀 셉니다. 이름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가려주는 뚜껑입니다. 상자에 이름표가 붙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상자를 열어볼 이유를 잃어버려요. 왜냐고요? 뇌 입장에서는 이미 처리가 끝난 항목이거든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뇌에게 여기는 볼 것 없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친 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아니라 설명을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새가 날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건 진짜 아는 거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새가 날개를 펄떡 젓는 이유, 철새가 남쪽으로 가는 이유, 이유를 알면 이해한 거다.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진 전제를 한번 뜯어볼까요? 우리는 이유라는 말과 이름이라는 말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이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죠. 왜 그럴까요? 관성 때문입니다. 자, 방금 뭔가 설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셨나요? 그런데 관성이 뭐냐고 물으면요? 물체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그럼 왜 유지하려고 하죠? 관성이 있으니까요. 보이시나요?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관성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아니라 그 현상에 붙인 이름표예요. 파인만이 평생 못 견뎌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름표를 설명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는 이런 말장난을 정말 싫어했어요. 이제 물리학으로 다시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진짜 설명은 이름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아니라 이름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예전에는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법칙과 사과가 떨어지는 법칙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상자였습니다. 이름표도 두 개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두 상자가 사실은 하나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상자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름표 하나가 스르륵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해입니다. 이해란 상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냉장고를 정리할 때 반찬통 12개를 3개로 줄이면 그게 정리죠. 12개의 라벨을 붙이는 건 정리가 아니라 그냥 라벨 붙이기고요. 그래서 진짜 똠은 이런 미시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진짜 똠은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은 예측을 못해요. 새의 이름을 아무리 정확하게 발음해도 그 새가 내일 어디로 날아갈지는 1mm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새의 날개 길이와 근육량과 대사율을 알면 이 녀석이 하루에 몇 시간을 날 수 있는지 대략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름은 과거를 정리하고 이해는 미래를 건드립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안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예측할 수 있지? 대답이 없다면 그건 상자가 아니라 이름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쯤에서 아까 그 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준 그 새 이야기, 그 안에 진짜로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의 과학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철새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직관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기억하겠지. 작년에 갔던 길을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태양이나 별을 보고 가겠지.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별을 이용하는 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숨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우리처럼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새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으로 재구축해 볼까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아주 약한 자기장이 온 행성을 감싸고 있죠. 우리는 이걸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철새들은 이 자기장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리로 가장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가 새의 눈 속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빛을 받으면 아주 예민한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지구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나침반을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침반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강을 산책하는데 하늘 한쪽 구석이 늘 희미하게 번쩍하고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북쪽입니다. 눈을 감아도 방향을 알아요. 그게 새의 일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미시적인 통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새는 우주의 가장 미세한 층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하나를 감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참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름표 하나짜리 상자죠. 그런데 그 상자를 열면 그 안에 지구라는 행성 전체의 자기장이 들어있고 그 자기장을 읽어내는 아주 미세한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출근길에 무심코 지나친 그 새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새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이름표 하나 알고서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조금 더 불편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자를 계속 열어나가면 언젠가는 바닥에 도착할까요? 마지막 상자, 더 이상 열 수 없는 상자. 거기에는 진짜 눕이 들어있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원자를 열면 핵과 전자가 나오고 핵을 열면 더 작은 알갱이가 나오고 계속 열다 보면 마지막에 뭔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리학이 가장 깊이 내려간 그 바닥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뭘까요? 또 다른 이름표입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를 매일 씁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나오죠. 그런데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직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파인만이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는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 뿐입니다. 여기서 자유낙하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과학도 결국 이름표 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반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모든 설명은 결국 어딘가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바닥에도 이름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름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이름표가 몇 개냐 그리고 그 이름표에서 몇 개의 예측이 튀어나오느냐입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과학이란 아주 적은 수의 이름표에서 아주 많은 현상이 줄줄이 딸려 나오는 구조를 말합니다. 반대로 나쁜 설명은 현상 하나마다 이름표 하나를 새로 만들어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표는 왜 잠이 오게 할까요? 수면을 유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 어떻게 들리세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는 현상에 잠이 오게 하는 성질이라는 이름표를 붙였을 뿐이니까요. 상자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오히려 하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물질의 분자 모양이 우리 뇌 속 어떤 자물쇠에 쏙 들어맞는 열쇠 모양이라서 그 자물쇠가 원래 담당하던 회로를 눌러버린다고 설명하면 이때부터는 다릅니다. 이 설명은 다른 물질에도 적용되고 왜 어떤 사람에게 덜 듣는지도 건드리고 새로운 약을 설계할 수도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상자가 10개의 문을 열어요. 이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무지가 아닙니다. 무지는 정직해요. 무지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름표로 채워진 가짜 목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지와 똑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첨처럼 보이거든요. 무지는 문 앞에 서 있는 상태지만 가짜 첨은 문에다가 벽지를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잠깐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펴시고 아무 단어나 하나 찾아보세요. 그 단어의 뜻풀이에는 다른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또 찾아보세요.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전은 닫힌 방입니다. 단어는 단어로만 설명되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 뿐이에요. 사전 안에는 새가 단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이름표만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 창고는 솔직히 말하면 사전과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뜨거운 게 뭔지 아는 사람은 뜨겁다의 뜻풀이를 외운 사람이 아니라 라면 냄비 손잡이를 덥석 잡아본 사람이에요. 아기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아기는 사전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컵을 던져보고 빨아보고 떨어뜨려서 뚝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야 컵이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순서가 정반대예요. 아기는 상자를 먼저 열고 나중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우리는 이름표를 먼저 받고 상자는 영영 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이 알게 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표를 더 많이 모았을 뿐일지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원칙 하나가 나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름표는 다른 이름표로만 설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표만으로 이루어진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세상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담패는 반드시 어딘가 한 곳, 세상과 직접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이 하는 일은 바로 그 부딪히는 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실험이라고 부르죠. 실험이란 사전 바깥으로 손을 뻗어 세상을 툭 건드려 보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만이 사전 바깥에서 오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냉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도 아무리 논리가 매끄러워도 실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파인만이 평생 붙들고 있던 태도가 이거였어요. 자연은 우리 말솜씨에 감동하지 않는다는 것. 자연은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연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속이기 가장 쉬운 상대는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이름표가 만드는 착각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이름은 세상을 잘라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무지개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보통 7색깔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실제 무지개에는 경계선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파장이 아주 매끄럽게 연속적으로 변할 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 안에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면 색을 나누는 개수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믿는 무지개의 경계선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스르륵 그어진 선이에요. 이름표는 상자를 덮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상자 모양으로 잘라내기까지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연에는 원래 경계선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부터가 바다일까요? 어디까지가 살아있는 것이고 어디부터가 그냥 화학 반응일까요? 우리는 선을 긋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선을 두고 싸웁니다. 그런데 자연은 그 선을 그은 적이 없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 논쟁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은 선에 대한 논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름표를 붙이는 대상은 새나 원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름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요. 직관적인 답부터 볼까요? 누군가를 안다는 게 뭘까요? 이름을 알고 나이를 알고 직업을 알고 성격이 어떤지 알면 아는 거죠. 저 사람은 내향적이야. 저 사람은 예민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이름표를 붙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회사 옆자리 동료, 심지어 10년을 산 가족에게도요. 그런데 숨은 전제를 뜯어볼까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문장. 이거 관성과 정확히 똑같은 구조입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왜 원래 그런 사람이지? 저렇게 행동하니까. 뱅글뱅글 돌았죠. 이름표가 설명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름표는 새 이름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새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신경 쓰지 않지만 사람은 자기에게 붙은 이름표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리학으로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사람은 상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몇 년 전 여러분의 몸을 이루던 원자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공기가 되었거나 강물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지나가는 패턴입니다. 촛불 같은 거예요. 촛불의 불꽃을 가리키며 저 불꽃은 원래 저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불꽃은 형태가 아니라 사건이니까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건에다가 명사 이름표를 붙이고 그 명사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미시적인 통찰 하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망하는 순간의 상당수는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여둔 이름표가 원래부터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자를 열어본 적이 없으면서 이름표만 보고 내용물을 상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상상한 내용물과 진짜 내용물이 다르면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낍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방식 중 꽤 많은 부분이 사실은 물리학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아침에 약해.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이 문장들 전부 이름표입니다. 설명처럼 들리지만 예측을 만들지 못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딱 하나의 예측만 만듭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예측은 스스로 실현됩니다. 이름표가 상자를 닫아버렸으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산책 나가면 개는 전봇대마다 코를 박고 킁킁댑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시멘트 기둥이죠. 이름표 하나짜리 상자. 그런데 개에게 그 기둥은 게시판입니다. 누가 몇 시간 전에 지나갔는지 어떤 상태였는지가 냄새 분자로 층층이 쌓여 있어요. 개는 시간을 냄새로 읽습니다. 같은 산책길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과 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아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못 읽고 있는 게시판은 도대체 몇 개일까요? 우리 눈은 빛 중에서 아주 얇은 띠 하나만 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잘라낸 조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각에 세상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름표에는 아주 고약한 습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표는 자기가 언제 붙었는지를 숨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쓰는 이름 대부분은 누군가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급하게 붙여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 그 이름표는 원래부터 세상에 붙어 있던 것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상자 안을 열어봐도 이름표가 상자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죠. 이게 이름표의 마술입니다. 처음에는 임시 메모였는데 나중에는 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약들은 새로운 상자를 찾아냈을 때보다 오래된 이름표를 뜯어냈을 때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물질과 땅의 물질은 원래 다른 종류라는 이름표를 뜯어냈을 때, 뜨겁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액체가 흘러들어온 상태라는 이름표를 뜯어냈을 때, 그때마다 세상은 갑자기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이름표를 뜯는 건 파괴가 아니에요. 청소입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늘 더 넓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 창고에도 아마 뜯어야 할 오래된 메모가 몇 장쯤은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름표를 계속 나쁜 놈처럼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름표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름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름표를 붙인 다음에 상자를 창고 깊숙이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가 138억 년 동안 해온 일이 뭘까요? 우주는 이름을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별에게 별이라고 부른 적 없고 은하에게 은하라고 부른 적 없어요. 우주에는 이름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주는 그냥 작동할 뿐이에요. 이름은 전부 우리가 붙인 겁니다. 최근 몇천 년 사이에 이 작은 행성 위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부르는 그 창고 전체가 우주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이름표가 붙은 하늘을 봅니다. 저건 북두칠성, 저건 화성. 그런데 이름표를 전부 뜯어내고 보면요. 저 위에는 2조 개가 넘을지도 모르는 은하들이 있고 은하 하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박혀 있습니다. 별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째 맹렬하게 타오르는 핵융합로예요. 그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중 아주 평범한 별 하나를 도는 훨씬 더 보잘것없는 돌덩이 하나 위에서 거의 40억 년 동안 분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응하더니 급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저건 뭐지? 하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물질 덩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우주가 스스로에게 이름표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관측된 물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조한 사실이 그 어떤 화려한 신화보다 훨씬 아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우주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이름표에 속고 산다 해도 이름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에서 벌어진 가장 기묘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한 건 이름표를 버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름표가 붙은 그 상자를 한 번만 열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주가 통째로 들어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는 정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름표를 다 뜯어내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고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름표 없이 살면 우리는 편의점 문 앞에서 얼어붙을 겁니다. 뇌의 처리 용량은 유한하니까요. 이름표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이름표를 이름표로 알고 쓰자는 얘기예요. 지도를 들고 다니는 건 아주 현명합니다. 다만 지도를 땅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지도에 안 그려진 골목은 존재하지 않는 골목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개의 스위치입니다. 하나는 빠른 스위치, 이름표를 척척 붙이며 하루를 살아내는 스위치죠. 아침 커피, 지하철, 회의, 저녁 치킨, 이 스위치가 없으면 삶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느린 스위치, 하루에 딱 한 번, 아무 상자나 하나 골라서 뚜껑을 여는 스위치입니다. 이 두 번째 스위치를 평생 한 번도 안 켜는 사람이 있고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같은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상한 사실 하나. 상자를 열면 열수록 모르는 게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새를 공부할수록 새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원자를 공부할수록 원자에 대한 질문이 늘어납니다. 이걸 처음 겪으면 좀 억울해요. 열심히 했는데 왜 더 모르지?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아는 것이 넓어지면 모르는 것과 맞닿는 경계선도 함께 길어지거든요. 작은 섬에는 짧은 해안선이 있고 큰 섬에는 긴 해안선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아졌다는 건 여러분의 섬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무지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성장의 증거라니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우울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소식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창고에 있는 상자 대부분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미 다 알아버려서 지루해진 것들이 있으시죠? 매일 타는 지하철, 매일 마시는 커피, 매일 보는 사람. 그것들이 지루해진 이유는 그것들을 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이름표를 붙여놓고 상자를 안 열어봤기 때문이에요. 커피 한 잔을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드신 그 커피, 그 안에 카페인 분자는 여러분 뇌 속에서 피로 신호를 전달하는 자리에 쏙 끼어들어 앉습니다. 자물쇠의 열쇠가 아니라 열쇠 모양의 마개가 들어가서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신호가 뇌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덜 피곤해진 게 아닙니다. 피곤하다는 편지를 못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마개가 빠지면 밀린 편지가 한꺼번에 도착하죠. 그게 오후에 갑자기 푸스스 무너지는 그 느낌입니다. 자, 커피라는 이름표가 붙은 상자 하나를 열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건 그 상자의 아주 얕은 첫 번째 층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불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아주 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하도록 배웠어요. 모른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고 대화가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과학의 역사에서 세상을 뒤집은 모든 발견은 예외 없이 누군가가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하고 솔직하게 인정한 지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대로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탐구를 뚝 멈춰 세웠습니다. 모른다는 건 대화의 마침표가 아니라 대화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무언가에 대해 안다는 느낌이 스르륵 올라오는 그 순간에 딱 한 번만 멈춰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게 이 상자 아닐까? 아니면 이름표일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도요. 저 사람에 대해 나는 뭘 알지? 이름표인가? 상자인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물리법칙이 하필 지금의 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피가 끓습니다. 모른다는 건 탐구의 끝이 아니라 가장 큰 모험의 출발선이니까요. 그리고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만큼 가슴 뛰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린 파인만의 아버지가 산책길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상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름표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 상자는 지금도 여러분 앞에 수없이 놓여 있습니다. 아침 커피, 출근길, 지하철, 창밖의 참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전부 이름표가 붙어 있고 전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릿속 상자 하나를 살짝이라도 열어보게 만들었다면 채널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기묘하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